월드는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쓴 수필입니다. 그는 2년 동안 홀로 월든이란 이름의 호숫가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자연과 인생을 기록했죠. 이 수필의 핵심 메시지는 반물질주의입니다. 검소하게 살면 최소한의 노동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반물질주의 사상을 잘 표현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책상 위에 선물 받은 조각 3점을 올려놨는데 매일 한 번씩 먼지를 털어줘야 한다는 걸 깨닫고는 기겁했다. 난 내 마음속에 있는 먼지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창밖에 던져버렸다. 난 차라리 들에 나가 앉아있고 싶다.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지 않는 한 풀잎에는 먼지 하나 앉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자연과 고독으로 돌아갈 걸 권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매는 공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는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치다가 자유롭고 아름답게 떨어져 내려왔다. 매는 지상에 단 한 번도 내려앉은 적이 없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늘에서 홀로 노는 모습을 보니 매는 이 세상에 친구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자신이 날고 있는 창공과 아침 공기를 제외하고는 친구가 필요 없는 듯했다. 매는 외로운 것 같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외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독신으로 살았던 서로는 44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후를 맞이한 그의 얼굴에는 고통 없는 미소가 드리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해서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비록 매사추세츠의 콘코드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 모여든 작가와 사상가들은 미국의 지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핵심어는 컨코드, 주제는 컨코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작가와 사상가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구체적으로 누가 모였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 따르면 초월주의 클럽에 관한 올바른 진술이 아닌 것은 1번, 그것은 콩코드의 근거지를 두었다. 2번, 그것은 중요한 잡지를 발행했다. 3번, 모임은 여러 회원의 집에서 열렸다. 4번, 모든 구성원이 자신을 초월주의자라고 여겼다.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에머슨은 1834년에 콩코드의 자리를 잡았다. 랄프 에머슨은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19세기 중반 미국의 초월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독자적인 철학자로 불리며 후대의 미국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죠. 근처에 살고 있었다. 브런슨 알코트, 마거렛 퓰러, 시어도어 파커, 오레스테스 브라운슨,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켰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이름은 기억하세요. 점차 이 진지한 사람들은 습관이 들었다. 오후에 서로의 집에서 모이는 습관이. 대화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이었으며 영국 및 독일의 작가와 철학가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워즈워스, 콜리지, 칼라일, 괴테, 그리고 피테 같은. 주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군요. 차이점은 유럽의 낭만주의가 주로 예술과 문학에 집중했다면 미국의 초월주의는 노예제 반대와 여성인권 등 사회개혁과 개인적 도덕성이라는 실천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모임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을 초월주의자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 모임은 스스로 초월주의 클럽이라고 이름 붙였다.
not all은 부분 부정으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 문장이 정답의 근거입니다. 정답은 4번.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끝까지 읽어볼까요? 초월주의 클럽에서 나왔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네요. 또 이 모임에서 브루크 농장이 나왔다. 이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실험이었다. 브루크 농장은 육체 노동과 지적 노동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만든 농장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이 모임의 구성원이 주장했던 초월주의 철학은 당시에 많은 작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을 믿지 않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초월주의를 정의하기 어렵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 진리가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견해다. 우리가 감각에서 얻는 지식을. 즉 초월주의자가 단순한 사물의 외양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식을. 초월주의가 플라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같은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죠. 근본적 진리는 그들이 느끼기에 본능과 직관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 믿음, 신념의 문제다. 교회와 사회의 관습과 같은 외부의 권위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적 신념을 믿고 따르자라는 게 에머슨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월해야 한다. 눈과 귀가 말해주는 것과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눈과 귀는 감각을, 책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현실의 감각과 지식 너머에 있다는 플라톤적 사고방식이네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월주의 철학의 형성 과정과 정의를 내리고 있군요. 다시 핵심어는 Transcendentalism. 주제는 초월주의의 배경과 정의. 19세기의 미국 정부는 땅을 더 많이 뺏겠다고 멕시코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 서로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총알을 왜 내 돈으로 사야 하지? 그는 전쟁을 위한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곧바로 차가운 감옥에 갇혔죠. 이 짧지만 강렬한 수감의 기록이 바로 시민불복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도덕적인 선을 넘었을 때 가만히 있는 건 죄악이라고 서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총칼을 들진 않았죠. 사람들이 피 흘리는 건 싫지만 내 양심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탄생입니다. 이 사상은 훗날 역사의 거물들에게 영혼의 가이드가 되죠. 간디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했고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에 저항하면서 비폭력 노선을 지지했습니다. 오늘날 부당한 공권력을 감시하는 NGO의 DNA 속에도 서로의 까칠한 양심이 흐르고 있죠. 시민불복종의 핵심을 잘 표현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뛰어난 지혜나 정직함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물리력으로 무장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잡아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짜 있어야 할 것은 감옥이다. 서로의 사상은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구석도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만약 모든 시민이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 법은 틀려먹었다라며 저항한다면 법전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사회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양심과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